세상 모든 것을 돈과 권력 아래 둔 오만한 재벌 3세. 최강민 초라한 행세에게 늙은 군인. 박진우. 모두가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다. 뉴욕행 퍼스트 클래스. 그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갑질과 모욕. 그의 자존심과 과거가 붉은 와인과 함께 짓밟히는 순간. 하지만 그가 건단 한 통의 전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대한 비행기는 활주로 위에서 멈춰 섰고 군대가 투입되었다. 그는 단순한 노병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의 살아있는 전설. DMZ의 유령이라 불리는 박진우 대장이었다. 이제 짓밟힌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늙은 유령의 처절한 전쟁이 시작된다. 과연 그는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홀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2025년 7월 31일 인천국제공항 뉴욕으로 향하는 KQ-81편의 퍼스트 클래스 객실은 탑승을 시작한 승객들의 조용한 설렘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승무원 이수연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짐을 정리하고 자리를 안내했다. 바로 그때 객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오만한 표정의 젊은 남자. 태상그룹의 젊은 CEO 최강민이 비서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들어선 것이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는 수연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명령조로 말했다. 내 자리. 어디야? 네. 최강민 고객님, 예약하신 좌석은 1B. 복도 쪽 좌석입니다. 뭐 복도 쪽. 최강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창가에 앉아 두꺼운 역사책을 읽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남루한 재킷 차림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누가 봐도 퍼스트 클래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색의 노인이었다. 최강민의 입가에 경멸의 미소가 걸렸다. 이봐. 승무원. 나 저 창가 자리에 앉아야겠어. 저 영감. 당장 다른 곳으로 치워. 그것은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수연이 곤란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말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좌석은 모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분 역시 창가 좌석을 예약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창가 쪽 빈 좌석으로. 시끄러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내게 안 된다는 소리를 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었나. 최강민은 수연을 밀치고 노인에게로 직접 다가갔다. 영감, 좋은 말 할 때 비켜. 이 자리는 내가 좀 써야겠어. 보아하니. 이런 자리에 앉아볼 짬밥도 아닌 것 같은데. 책을 읽고 있던 노인 박진우 예비역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수십 년의 세월과 풍파를 겪어낸 사람 특유의 깊고 고요한 빛을 띠고 있었다. 여보게. 젊은이, 여긴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자리가 맞네만. 그의 차분한 거절에 최강민의 오만함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실수인 척하며 들고 있던 값비싼 와인잔을 노인의 책과 재킷 위로 쏟아버렸다. 붉은 와인이 낡은 재킷과 책 페이지를 순식간에 적셨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실수를. 괜찮네. 노인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젖어버린 책을 안타까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수연이 달려와 물수건으로 그의 옷을 닦아주려 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최강민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밀쳤다. 저 영감을 당장 여기서 끌어내지 못해. 너 여기서 해고당하고 싶어. 객실의 사무장이 달려와 태상그룹의 CEO인 최강민의 심기를 거스른 것을 파악하고 수연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이수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서 최강민 대표님께 사과드리지 못해요. 결국 수연은 억울하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자신의 직업 윤리를 지키려 했던 그녀는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한순간에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박진우 대장은 그 모든 과정을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고요했던 눈빛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아주 낡고 오래된 스마트폰이 아닌 2G 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여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힐 만큼 작고 조용했다. 나 박진우 1세. 지금 인천공항 K2081편. 1레이 좌석에 앉아있네. 이 비행기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네. 그는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최강민과 사무장은 낡은 휴대폰으로 허세를 부리는 노인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비행기는 모든 탑승을 마치고 게이트에서 분리되어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강민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주문했다. 뉴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승객 여러분께 긴급히 알립니다. 기장의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다. 방금 관제탑으로부터 우리 비행기의 이륙 허가가 무기한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우리 비행기는 즉시 게이트로 회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비행기는 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강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비행기는 활주로 앞에서 기술을 돌려 천천히 게이트로 돌아갔다. 그리고 비행기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항공사 직원이 아니었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과 국방안보지원사령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방탄조끼를 입은 검은 양복의 요원들이었다. 최고위급 군사안보 사건에만 투입되는 군의 심장부, 그들이 이 비행기에 나타난 것이다. 요원들을 이끌고 들어온 한 중령이 곧장 퍼스트 클래스로 향했다. 그는 좌석에 앉아있는 박진우 대장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다. 장군님 모시러 왔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장군님. 그 한마디에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강민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이 벌어졌다. 자신이 방금 모욕하고 와인을 쏟아부었던 저 남루한 노인이 군 특수부대를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설 속의 장군이었다니. 중령은 박진우 대장에게 경의를 표한 뒤 최강민을 향해 돌아섰다. 최강민 씨, 맞으시죠? 당신은 현재 국가안보 위협 혐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용의자로 본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최강민의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박진우 대장은 와인으로 얼룩진 낡은 재킷을 입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참하게 무너진 최강민과 충격에 빠진 승무원들을 지나쳐 해고당한 승무원 이수연의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는 그녀에게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네 라고 말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비행기를 떠났다. 그의 뒤로 이륙이 금지된 비행기와 파산 위기에 몰린 CEO,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남겨졌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사건의 후폭풍은 거셌다. 최강민은 국방안보지원사령부의 조사를 받은 뒤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의 막강한 압력 덕분에 몇 시간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뉴욕에서의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은 공중분해되었고
태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로 알려진 그의 자존심이 정체 모를 늙은이 하나에 의해 만천하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값비싼 집기들을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다. 찾아내, 그 영감탱이. 대체 정체가 뭔지 뼈속까지 전부 파헤쳐서 내 앞에 대령해. 한편 이수연은 항공사 본사로 호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인사팀장은 그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해고를 통보했다. 최강민 대표님의 심기를 건드린 직원을 우리 항공사에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해고 통지서입니다. 이 업계에 다시는 발붙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았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의 정의와 양심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직장을 잃고 갈 곳 없이 거리를 방황하던 그녀, 그때 그녀의 옆으로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창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비행기에서의 그 노인, 박진우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남루한 재킷 대신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이었다. 이수연 양, 맞소. 그는 그녀를 조용한 전통 찻집으로 이끌었다. 수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대체 왜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일까? 어르신께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비행기까지 회항시키시고 대체 왜 박진우 대장은 대답 대신 그녀의 용기와 정직함을 칭찬했다. 그리고 그녀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위로를 건넸다. 그 젊은이의 오만함과 그 오만함 앞에 무릎 꿇은 항공사의 비겁함이 이수연 양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지.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내 개인 비서로 일해주지 않겠나. 자네처럼 강직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네. 보수는 항공사에서 받던 것에 5배를 주지. 제가요, 하지만 전 비행기에서 서비스하던 것 말고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네는 가장 중요하고 희귀한 능력을 가졌어. 돈과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용기. 지금의 내게는 그 용기가 필요하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수연은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박진우 대장은 수연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한옥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궁연 출신의 늠름한 셰퍼드 화살이 그들을 맞았다.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태상그룹과 최진태 회장을 주시해왔다고 했다. 비행기에서의 그 소란은 최강민이라는 젊은이의 단순한 오만함이 아닐세. 그것은 법 위에 군림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태상그룹 전체를 감염시킨 거대한 암세포의 증상일 뿐이야. 그의 눈빛이 아주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듯 아득해졌다. 최강민의 아버지, 최진태 회장, 그 자는 나와 아주 길고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있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유일한 아들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다. 하지만 10여 년 전 최진태의 태상그룹이 납품했던 불량 부품으로 인해 아들의 전투기가 훈련 비행 중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다. 군 내부에서는 거대한 비리 사건이었지만 최진태의 로비와 압력으로 인해 모든 진실은 은폐되었고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조종 미숙으로 종결되었다. 나는 그때 군복을 벗고 복수를 맹세했네. 하지만 최진태라는 괴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깊숙이 뿌리 내려 있었지. 나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비행기에서의 사건은 그에게 10년간 기다려온 신호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은퇴한 노병으로 침묵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아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최진태와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암세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낼 참이었다.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수락한 것은 단순한 비서직이 아니었다. 한 노병의 목숨을 건 마지막 전쟁에 참전한 것이었다. 한편 최강민의 조사팀은 그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박진우라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의 군 복무 기록은 전부 1급 군사 기밀로 분류되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그리고 저희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그를 DMZ의 유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가 지휘했던 모든 작전은 전설로만 남아있을 뿐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최강민은 자신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그저 돈 없는 노인네가 아니었다. 국가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진짜 괴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 최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박진우라는 이름을 들은 최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수연은 장군이 내어준 고즈넉한 별채에서 잠을 청했다. 창밖으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승무원 유니폼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유니폼은 그녀의 인생이자 자부심이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고당했을 때 느꼈던 절망감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최강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박진우에 대한 빈약한 조사 파일을 보며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그 늙은 유령이 비행기에서의 모욕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두 남자의 악연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강유준의 경고는 효과가 있었다. 며칠 동안 깡패들은 대호식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동진 회장은 그런 식으로 물러설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주먹이 통하지 않자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강씨 노부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 대호식당의 구청 위생과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평범한 정기 점검이 아닌 마치 범죄 현장을 덮치듯 식당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았다. 이순희 여사는 40년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겨온 주방의 위생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단속반원들은 작정하고 흠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식당 뒤편 창고의 쌀자루 더미 속에서 미리 숨겨놓은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해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단 말이야. 강대호 노인의 필사적인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호식당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당의 문에는 위생불량업소라는 붉은색 글씨의 처분 공고문이 주홍글씨처럼 붙었다. 그것은 강씨 노부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돈을 못 버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40년간 쌓아온 그들의 자부심과 명예가 한순간에 짓밟혔다는 사실이었다. 이순희 여사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다. 최수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했지만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명백히 백동진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다. 법의 절차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너무나도 느리고 무력했다. 유주는 부모님의 깊은 절망을 보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활화산처럼 들끓는 대신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수현에게는 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부탁한 뒤 자신은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위생과 팀장을 새로운 타겟으로 설정했다. 그는 24시간 유령처럼 팀장의 뒤를 밟았다. 그의 군용 망원경과 초소형 도청 장비는 국정원의 그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팀장이 한밤중에 지하 주차장에서 백동진 회장의 비서와 만나 두툼한 돈 봉투를 받는 장면.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고화질 영상과 음성으로 완벽하게 담아냈다. 증거를 확보한 유주는 경찰이나 언론을 찾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적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다. 선전포고가 아닌 소리 없는 경고 사격. 다음 날 백석건설의 최상층 백동진 회장의 개인 사무실로 의문의 소프 하나가 배달되었다. 고급스러운 상자. 백동진은 중요한 거래처에서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폭탄이나 협박 편지 대신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두 개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위생과 팀장이 지하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장면을 찍은 고화질 사진 여러 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진들 위에 놓인 군용 저격총의 조중형 렌즈였다. 십자선이 정확히 돈을 받고 있는 팀장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메시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명확하고 섬뜩한 메시지였다. 나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나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네 경호원들을 뚫고 네 심장부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백동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늘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공포를 느꼈다. 상대는 평범한 동네 청년이나 풋내기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유령,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와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대호식당의 영업정지 처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 만에 철회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주도했던 위생과 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표를 내고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최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은 걸릴 행정소송이 하루 만에 해결되다니. 그녀는 유준을 찾아가 따져 물었다. 당신이 한 거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한지레워. 이건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니잖아요. 유준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늑대에게는 늑대의 언어로 말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요. 당신의 법이 내 부모님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지만 내 방식은 하룻밤 만에 그것을 해냈지. 수연은 그의 방식이 두려웠지만 그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가진 법이라는 무기의 한계, 그리고 그가 가진 어둠의 힘의 효율성.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험한 동맹을 맺은 남자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경외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시각 백동진은 자신의 사무실에 사설 경호원 수를 3배로 늘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조중형 렌즈를 보며 치를 떨었다. 공포는 이제 지독한 증오와 집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유령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숨통을 끊어버리리라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해결책에 전화를 걸었다.
사람 하나 찾아줘. 아마 군인 출신일 거다. 대호식당 강대호 영감의 아들. 그놈의 모든 것, 뼛속까지 전부 알아내. 경고 사격은 끝났다. 적은 미끼를 물었다. 유준의 계산된 도발은 성공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 싸움을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닌 두 포식자 사이의 목숨을 건 개인적인 전쟁으로 격상시켰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 회장이 직접 전쟁의 지휘권을 잡자 전세는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그는 아들처럼 어설프게 이수연을 괴롭히는 대신 박진우 장군의 가장 아픈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바로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그의 외아들 박시우 대위의 죽음이었다. 최 회장은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 유령의 심장을 꺾어버릴 생각이었다. 한편 수연은 장군의 조력자이자 이제는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장군은 그녀에게 단 하나의 임무를 내렸다. 최강민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최진태를 조사해줘. 진짜 괴물은 바로 그놈이니까. 수연은 태상그룹의 과거, 특히 그들이 방위산업체로 시작했던 초창기 시절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박 장군은 수연을 국립현충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말없이 젊은 나이에 순직한 아들의 묘비 앞에 섰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내 아들 시우는 나보다 더 훌륭한 조종사였네. 하늘을 나는 것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지. 그는 10년 전 그날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신의 전투기의 테스트 비행 중 원인 모를 엔진 결함으로 전투기가 추락했고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를 피하기 위해 조종관을 놓지 않아 탈출 시기를 놓쳤다. 군 공식 조사의 결론은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어. 내 아들의 마지막 명예에 똥물을 끼얹은 셈이지. 그는 늘 의심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에 의해 모든 진실은 은폐되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수연은 비행기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차가운 분노의 근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슬픔이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자료를 조사하던 수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10년 전 군의 전투기 엔진 부품을 납품했던 한 방산업체의 대규모 뇌물 비리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회사는 태상그룹의 위장 자회사 중 하나였다. 그들은 불량 부품을 납품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꼬리 자르기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박시우 대위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연은 이 사실을 장군에게 보고했다. 장군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슬픔은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으로 변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악연이 아니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향한 늦었지만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공식 기록은 모두 조작되었을 터. 장군은 기억의 조각을 더듬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렸다. 아들 시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당시 전투기의 정비를 담당했던 김중사. 그는 사고 직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뒤 종적을 감췄다. 장군은 그가 입막음을 당했다고 직감했다.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동해의 한 작은 항구 마을에서 술에 절어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김중사를 찾아냈다. 김중사는 유령이라도 본 듯 박 장군 앞에서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했지만 수연의 진심 어린 설득과 옛 지휘관의 서늘한 추궁 앞에서 마침내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끔찍한 진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날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비 일지에 기록하고 비행 불가 사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께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며 제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정비 기록을 조작하라고 협박하셨습니다. 태상그룹 최 회장에게서 직접 나온 명령이라고. 그는 지난 10년간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흐느끼며 자신의 낡은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왔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입니다. 그들이 파기하기 전에 제가 몰래 복사해두었던 시우의 마지막 비행 전에 진짜 정비 요청서입니다. 서류에는 엔진 터빈 블레이드 균열 의심, 즉각적인 비행 중단 및 정밀 검사 요구라는 글씨가 시우의 힘 있는 필체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최진태라는 괴물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진우 대장은 10년 만에 아들의 진짜 유품을 마주했다. 그의 손이 10년간 억눌러 왔던 슬픔과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곁에서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적의 방역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었다. 전쟁은 이제 죽은 아들의 정의를 위한 성전이 되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그들의 복수를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박진우 장군과 이수연은 김중사의 증언과 아들 박시우 대위의 마지막 정비 요청서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장군은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군의 명예와 정의를 믿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국방부에 청원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최진태 회장을 향한 늙은 군인의 정정당당한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최진태라는 괴물의 뿌리가 자신이 믿었던 그 신성한 조직의 심장부까지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최 회장은 장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국방부 내부에 수십 년간 심어놓은 자신의 첩자를 움직였다. 바로 장군의 오랜 후배이자 국방부의 핵심 요직에 앉아있는 한 장성이었다. 장군의 청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기도 전에 그 첩자의 손에서 가로채졌다.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이번 타겟은 최진태가 아닌 박진우 장군 그 자신이었다. 최 회장이 장악한 언론들은 DMZ의 유령, 알고 보니 적과 내통한 반역자였나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10년 전 전투기 추락 사고가 사실은 박진우 장군이 군사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기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자작극이었다는 것. 그가 제출한 청원서는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애국 기업인 태상그룹의 죄를 뒤집어 이으려는 파렴치한 술책이라는 것이었다. 내부 첩자는 조작된 군사 기밀들을 언론에 흘리며 이 거짓에 신빙성을 더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죽인 반역자로 전락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결국 국방부는 박진우 장군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군검찰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 비행기를 회항시키며 그를 영웅처럼 모셔갔던 국방안보 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이제는 그의 집에 들이닥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자신이 평생을 충성했던 조국과 목숨처럼 아꼈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한 순간 노병의 등은 처음으로 깊고 외롭게 굽어 있었다. 장군이 연행되고 수연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이제 반역자의 비서가 되어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최 회장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이 밤낮으로 그녀의 집을 위협했고
경찰은 그녀를 잠재적 공범으로 취급하며 감시했다. 그녀는 무너지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군이 연행되기 직전 자신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을 기억했다. 수연 양,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를 믿어주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자신이 장군의 칼이 되어 싸워야 한다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힘을 잃은 최수연 변호사와 늙은 궁연 화살이뿐이었다. 아,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장군의 오랜 전우이자 그의 마지막 충신, 바로 현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장군의 결백을 믿었지만 거대한 음모의 실체 앞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수연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게. 그럼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끝내겠네 라고 비밀리에 약속했다. 수연은 장군과 함께 수집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내부 첩자, 그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첩자로 의심되는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밤을 새워 그들의 과거 행적과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바로 그때 얌전히 그녀의 곁에 엎드려 있던 화살이 특정 인물의 사진 앞에서 갑자기 사납게 짖기 시작했다. 크르릉 소리를 내며 당장이라도 사진을 물어뜯을 듯이 분노를 드러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장군의 가장 가까운 후배였던 바로 그 첩자 장성이었다. 화살아, 이 사람을 아니.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장군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 화살이는 후각이 예민한 놈이야. 특히 배신자의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지. 그녀는 직감했다. 이 자가 바로 내부의 적이다. 수연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최 회장과 내부 첩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렸다. 며칠 뒤 첩자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최 회장과의 비밀 접선 장소로 향했다. 수연은 그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화살을 이용해 주변에 소란을 피우고 그 틈을 타 접선 장소인 낡은 창고 안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얼마 후 최 회장과 첩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장군님, 박진우는 이제 끝났습니다. 곧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수고했네. 약속한 대로 자네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은 내가 책임지지. 그들의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그들이 박진우 장군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군 내부에서 어떤 비리들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한 완벽한 자백이었다. 증거를 확보한 수연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이 길고 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항공사 승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홀로 거대한 악의 심장부에 잠입하여 전설적인 장군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용맹한 전사였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전쟁을 끝낼 시간입니다. 이수연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녹음 파일은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열었다. 국방부 장관은 증거를 확인하자마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비상군 지휘권을 발동했다. 배신자 윤 장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박진우 장군을 향한 모든 반역 혐의는 철회되었다. 며칠 뒤 군 교도소의 문이 열리고 박진우 장군이 걸어 나왔다. 그의 이름은 깨끗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 대신 깊은 고뇌와 비장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첫걸음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깊이 안아주었다. 아버지와도 같고 스승과도 같은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긴 포옹이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자네가 해냈군. 내 아들 시우가 살아있었다면 자네 같은 사람을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게야. 그의 칭찬은 수연이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씻어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윤 장군의 자백만으로는 최진태라는 거대한 괴물의 몸통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들은 최 회장이 미친 듯이 찾고 있던 박시우 대위가 죽기 전에 숨겨두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원본 장부를 찾아야만 했다. 장군과 수연은 1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아들의 유품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아들의 군복, 낡은 편지,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 그 모든 것 속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곁을 지키던 궁연 화살이 장군의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전투기 모형 앞에서 짙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 시우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F-15K 모형이었다. 장군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난 10년간 그 모형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해왔다. 화살이는 전투기 모형의 한쪽 날개 부분을 계속해서 코로 킁킁거렸다. 장군은 홀린 듯이 모형을 집어들었다. 아들의 추억이 너무 아파.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었던 모형. 그는 이제야 발견했다. 모형의 날개 아랫부분에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이음새가 있다는 것을 그가 특정한 방식으로 그 부분을 누르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날개 아래의 비밀 공간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암호화된 USB 메모리 스틱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아들 시우는 아버지 몰래 태상그룹의 군납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아버지와의 가장 소중한 추억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장군은 국정원의 보안 노트북으로 USB를 열었다. 그 안에는 태상그룹의 모든 비밀 뇌물 거래 내역과 해외 비자금 계좌,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기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그들은 최진태와 최강민, 부자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릴 가장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언론은 태상그룹이 국방부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수조 원대의 방위산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 계약 체결식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였다. 최진태 회장과 그의 아들 최강민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될 터였다. 그곳이 바로 박진우 장군이 선택한 마지막 전쟁터였다. 계약 체결식 당일 행사장은 국내외의 수많은 기자들과 정재계, 군의 최고위급 인사들로 가득했다. 최진태와 최강민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앉아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관이 갑자기 펜을 내려놓고 최진태 회장을 바라보았다. 최 회장, 이 신성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국가와 국민 앞에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는 것 같소.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최 회장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 차세대 전투기에 화려한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던 그 화면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위로 하얀색 글씨가 나타났다. 태상으로 비자금 X파일. 최진태와 최강민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굳어졌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이수연은 자신의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다. 행사장 밖의 지휘 차량 안에서 박진우 장군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자신의 마이크에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심판을 시작한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정의의 폭풍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태상그룹 비자금 X파일. 그 6글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진태와 최강민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스크린에 떠오른 자신들의 범죄 기록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 강서연 기자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태상그룹이 어떻게 정재계와 군의 고위 인사들을 뇌물로 매수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비호 아래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 왔는지를 하나씩 폭로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박시우 대위의 전투기 추락 사고의 진실이 공개되었다. 태상그룹이 납품한 불량 엔진 부품에 대한 보고서, 그것을 은폐하라는 최진태 회장의 지시, 그리고 그 대가로 오고 간 천문학적인 검은 돈의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야. 저것들은 전부 조작된 거라고 최진태 회장이 이성을 잃고 단상 위에서 발악했다. 강민혁, 저 반역자 놈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란 말이다. 바로 그 순간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자리에 공개된 모든 증거는 국방부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증을 마친 명백한 사실임을 국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검찰은 장부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전국 동시 체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체크메이트, 완벽한 외통수였다. 단상 옆쪽에서 박진우 장군이 유령처럼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숙적 최진태 앞에 섰다. 최진태, 내 놈이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성은 결국 제 아들의 목숨을 바친 한 군인의 진실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 이 개같은 놈 최진태가 마지막 발악처럼 그에게 달려드는 순간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헌병들이 그와 그의 아들 최강민을 제압하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거대한 악의 제국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태산게이트의 폭풍이 휩쓸고 간 대한민국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박시우 대위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조종 미숙으로 사망한 군인이라는 오명은 벗겨지고 그는 거대한 부패에 맞서 싸우다 순직한 영웅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아들의 묘비 앞에서 박진우 장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군복을 차려입었다. 그는 아들의 묘비에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아들에게 바치는 가장 깊고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다. 이수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자가 되었다. 수많은 대형 언론사에서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작은 언론사 진실 찾기로 돌아왔다. 그녀는 계속해서 세상에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박진우 장군과 이수연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한 그들은 이제 그 어떤 혈연보다도 더 끈끈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태상그룹과의 소송에서 받은 거액의 배상금과 장군의 사제를 털어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정의와 명예재단 국가로부터 잊혀진 참전 용사들, 그리고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다 부당하게 희생된 내부 고발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생계 지원 재단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전쟁이자 새로운 임무였다. 1년 후 봄, 정의와 명예재단의 조촐한 개소식 날, 화려한 정치인이나 기업가 대신 낡은 군복을 입은 노병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정의감 넘치는 젊은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 박진우 장군은 이제 더 이상 DMZ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군복 점퍼 차림으로 옛 전우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회포를 풀고 있는 평범하고 인자한 동네 할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토록 그를 짓눌렀던 복수심과 고독 대신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이수연은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재단의 마스코트가 된 늠름한 화사리가 꼬리를 흔들며 따르고 있었다. 장군이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희망에 찬 얼굴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내 평생에 길고 길었던 전쟁이 정말로 끝난 것 같군. 장군이 나지막이 말했다. 수연이 그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장군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임무 말이죠. 그들의 개인적인 비극과 복수는 이제 더 크고 숭고한 가치를 위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는 대신 그 상처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승화시켰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그들의 남은 인생을 바칠 가장 명예로운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